예, 질문 있으세요? 잘 들리시죠? 예, 오늘은 다운지안 모형에서 조금 스페셜한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터들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이질적인 경우,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챕터 후반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챕터 넘어가서도 어, 뭐 조금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다음 챕터 10장에 가서 다시 한번 비슷한 모형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유권자들이 모두 이질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뭐에 대한 차이가 있냐면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같은 효용함수를 갖지만, 똑같은 형태의 효용함수를 갖지만 이제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유권자들 사이에 이질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I는 이제 유권자 I의 소비 수준을 가리키고, G는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의 규모다, 이렇게 개개인들한테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의 규모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voter I의 효용함수는 자신의 소비 수준으로부터 자신의 소비 수준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공 서비스 규모로부터 또 효용함수가 공공 서비스의 규모에 디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자신의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용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의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효용이 늘어나요. CI가 늘어나도 좋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규모가 늘어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권자들의 이질성은 소득 수준에 있는데, 유권자 I의 소득은 이제 YI라고 쓰고요. 많은 모두 N명의 보터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율은 타우라고 읽고요. 타우. 세율은 타우고, 세율이 타우인 경우에 내야 되는 세금의 크기가 자신의 소득, 그러니까 proportional tax를 가정을 할 테니까 세율 곱하기 소득이 되겠죠. 타우는 세율이고, 세금은 세율 곱하기 소득입니다. 뭐 10%면 자신의 소득의 10%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YI가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I가 작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oter I의 소비 수준은 자신이 세금을 낸 다음에 애프터 텍스 인컴을 소비하기, 뭐 저축 같은 건 없습니다. 애프터 인컴을 소비한다고 우리는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득 YI에서 세율 타우에 자신의 소득을 곱하는 것이 세금이고요. 소득 마이너스 세금이 이제 소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비는 자신의 소득 마이너스 세금, 이걸 이제 1 마이너스 타우의 YI라고 쓴 것입니다. 자신의 소비 수준은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소하겠죠. 그래서 자신이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좋은데, 여기에서 세율이 인상이 된다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자신의 효용 수준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 수는 이제 전과 마찬가지로 N명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평균 소득을 정의를 할 텐데, 모든 유권자들의 소득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것이 평균 소득입니다. 그래서 평균 소득을 우리가 Y바라고 쓰고요. 그래서 전체 총 소득 나누기 N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양변에 N을 곱하면 평균 소득 곱하기 N은 총 소득과 같겠죠. 이렇게도 가끔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들이 모두 N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소득 순서대로 이렇게 쭉 줄을 세운다고 했을 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까지 줄을 세운다고 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을 우리가 미디언 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중위 투표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소득이 YM에 해당하겠죠. Y1 이렇게 소득 순서대로.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101명이라고 하면 유권자의 숫자가 101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50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예요. 편의상 N은 홀수라고 하죠.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이 Y large N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그러면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소득의 소득 크기의 순서대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정부를 책임지든 상관없이 항상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같게 유지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밸런스드 버짓이라고 부르는데요. 균형 예산 제약이 성립한다. 수입은 항상 정부 지출과 같아야 돼요. 정부의 수입은 뭐냐면 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소득 수준이 Y인 사람이 세율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I번째 유권자가 내는 세금은 이제 타우 곱하기 YI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낼 테니까 정부의 수입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타우의 Y1, 타우의 Y2, 두 번째 사람이 내는 세금 쭉 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정부의 수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지출은 각 사람마다 G만큼의 한번 돌아가 보죠. 효용함수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규모를 이제 G라고 썼습니다. 정부는 각 사람에게 G만큼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교육, 공공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혹은 소득 지원 같은 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생각할 테니까 뭐 재난지원금의 형태라든가 소득 재분배 형태라고 보지 마시고요. 정부가 왜냐하면 이제 효용함수에서 그 유권자의 소득을 확충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G라고 하는 것은 뭐 공공교육, 교육이라든가 뭐 제반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G만큼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모두 N명의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G 곱하기 N이 될 거예요.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정부의 수입은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더한 것이고 정부의 지출은 각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공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교육이라든가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다양한 공공 서비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G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정리해 보면 정부 수입과 정부 지출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뭐 여기 보셔도 괜찮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선 정부 수입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우로 묶을 수 있고요. 세율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소득의 합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합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평균 소득은 소득의 합을 N으로 나눠준 거니까 총 소득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N 곱하기 평균 소득.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소득은 총 소득은 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평균 소득만큼 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다가 N을 곱한 것과도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총 소득을 이제 서메이션의 YI라고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N Y bar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둘은 같은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지출은 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N을 공급해야 되니까 G 곱하기 N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균형 예산, Balanced Budget Constraint를 충족해야 되니까 이 둘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뭐 지출이 더 커서 어디에 빌려와서 지출을 충당하거나 혹은 뭐 지출이 정부 수입보다 적어서 정부 수입을 뭐 다른 뭐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밸런스드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부 수입, 정부 지출이 같아진다는 거고요. 이렇게 정부 수입, 그다음에 G 곱하기 N이 정부 지출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을 N으로 나눠주면 타우 곱하기 평균 소득은 G와 같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의 규모 G를 찾을 수도 있고 또는 타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제가 타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양변을 이제 Y 바로 평균 소득으로 나눠주면 세율은 G 나누기 평균 소득이 되겠죠. 이 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각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고 싶어 한다면 더 큰 G를 선택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세율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공공 서비스의 규모를 G를 늘리고 싶다면 반드시 균형 재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균형 재정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공공 서비스 규모를 늘린다면 정부 지출이 늘어날 테니까 그러려면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든가 평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건 다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뭐 현실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국은 국채는 다음 세대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 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때 가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폰지 게임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뭐 몇 개 국가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가시키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데요. 뭐 사실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죠. 언젠가는 누군가 상환해야 되는데 서스테이너블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 규모를 늘리고 싶다면 반드시 세율을 인상해야 됩니다. G를 늘리고 싶다면 반드시 세율을 인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G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권자의 효용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소비 더하기 그 다음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규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소비가 늘어나도 행복해지고 공공 서비스 규모가 늘어나도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CI는 뭐와 같냐면 1 타우의 자신의 소득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효용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저희 C를 이렇게 대입해서 효용함수를 다시 한번 써보면 yi 플러스 g의 1 over a의 1 over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규모 g를 늘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유권자는 더 좋아질 거예요.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지만 반드시 정부는 세율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재원 조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밸런스드 버짓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정부가 세율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 I의 private consumption은 이건 이제 자신의 소비잖아요.
private consumption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해요. G를 더 많이 받으면 공공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자신의 private consumption이 줄어들어서 효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할 것이고 각자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공공 서비스 수준, 그러니까 G가 존재하거나 혹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Y가 다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Y가 큰 사람은 어떤 세율을 선호하고 이제 Y가 자신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어떤 세율을 선호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했던 식이 바로 밸런스드 버짓 컨스트레인트로부터 세율과 공공 서비스 규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율을 우리가 지금 표현한 것이고, 평균 소득 Y 반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은 변하지 않고 사람마다 소득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소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결과적으로 평균 소득은 주어져 있을 테니까 평균 소득 Y 반은 이제 결정되어 있지만 유권자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공공 서비스 수준 G와 세율 타우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이번 섹션의 목적이고요. 만일 정부가 유권자들 개개인에게 건강보험이라든가 무상급식, 교육 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고 싶다면 더 큰 G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반드시 세율을 인상해야 됩니다. 반대로 유권자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전혀 공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이제 세율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고 공공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이제 유권자들은 더 높은 효용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효용함수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I번째 사람의 효용함수는 자신의 private consumption과 공공 서비스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한다면 당연히 더 행복해지겠죠. 효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G를 늘리려면 밸런스드 버젯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타우는 반드시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정부는 세율을 인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의 프라이빗 컨섬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높은 공공 서비스 수준과 낮은 개인 소비 혹은 낮은 공공 서비스 수준과 높은 개인 소비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G를 많이 소비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프라이빗 컨섬션을 희생해야 될 것이고 자신의 프라이빗 컨섬션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면 더 많이 소비하고 싶다면 그럼 이제 공공 서비스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권자 I가 가장 선호하는 그러니까 소득이 YI인 유권자가 바로 유권자 I죠. 유권자 I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섹션의 목적이고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효용함수를 간단하게 좀 다르게 표현했었는데 여기까지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효용함수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G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균형 재정을 충족하는 세율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I번째 유권자의 효용함수의 세율, 그러니까 타우와 G를 동시에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를 결정하면 다른 하나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를 결정하면 타우가 따라올 것이고 타우를 결정하면, 그러니까 세율을 결정하면 공공 서비스 규모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 I의 효용함수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N명을 다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효용함수는 똑같고
소득 수준에만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어떤 I번째 유권자의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타우도 나타나고 세율도 나타나고 공공서비스 규모도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그냥 하나를 바꿔주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를 선택하면 그 다른 하나가 따라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타우 대신에 타우를 지우고 G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세율 얘기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요즘 그 시즌이죠, 그렇죠? 예,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하는 시즌입니다. 세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세금 내라고 참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I번째 유권자의 효용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효용함수 성질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성질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컨섬션과 공공 서비스 규모에 따라서 자신의 효용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첫 번째 컴포넌트는 그냥 C가 한 단위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효용이 한 단위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선형 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리니어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소비와 프라이빗 컨섬션과 유틸리티 사이에는 이제 리니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죠? 컨섬션이고 유틸리티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는 선형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선형 관계는 아니죠. 비선형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non-linear.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 둘 중에 하나는 뭐 둘 다 비선형이겠죠. 대체로 여러분 다 미식경제학에서 배우셨겠지만 보통 이제 리스크 어버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효용 함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컨케이브한 형태 이런 형태의 효용 함수를 이제 보통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만 유틸리티 컨섬션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소비에 대해서는 선형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효용함수를 정치경제학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quasi linear utility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quasi linear 효용함수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쪽은 non-linear 한 거고요. 이쪽은 이제 linear 한 거예요. 반만 리니어한 형태의 효용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다 다를 텐데 이제 그러한 세율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지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유틸리티 펑션은 기본적으로 쿼자일 리니어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드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따라서 타우는 반드시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타우 대신에 프라이빗 컨섬션에 나타나는 타우 대신에 이제 이걸 G 나누기 평균 소득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I번째 사람의 효용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G Y 바에 그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I번째 사람의 소득은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A라고 하는 것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전체 소득 분포가 주어져 있으니까 평균 소득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정보는 뭐냐면 자신의 소득 알고 있고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균 소득, A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이 얼마만큼인가는 간단하게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G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G가 늘어나면 여기에서 이 전체가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G가 늘어나면 이쪽 앞에 텀에서는 감소하겠죠. 다시 말하면 G가 늘어나면 공공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될 테니까 효용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텀에서의 변화고요. 하지만 그러려면 사람들이 더 높은 세율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private consumption이 줄어들 거예요. 그 현상이 이제 첫 번째 텀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극대점,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공공 서비스 규모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I번째 소득 수준이 I인 사람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G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UI라고 쓰겠습니다. 혹은 뭐 U에 G라고 써도 괜찮은데요. 그냥 헷갈리니까 UI라고 쓰겠습니다. I번째 사람의 효용함수 UI는 1 G Y 바의 yi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이걸 G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변하는 변수는 G밖에 없는 거고요. 그 효용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가로축의 변수를 이제 G라고 쓰는 거예요. 그 G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G가 쭉 늘어나면 아마도 효용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효용함수, 그러니까 인버스 U 쉐입, 험프 쉐입과 같은 이런 효용함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이 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GI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I번째 유권자의 아이디얼 포인트 GI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효용함수를 미분해서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바로 GI가 되겠죠. G스타라고 해도 괜찮고요. G스타, GI스타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미분을 해보죠. 미분을 하면 효용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미분해서 효용함수의 기울기를 구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점입니다. 0이 되는 점. 여기 이제 기울기가 0보다 큰 점이 될 거고요. 이쪽은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점이 될 테니까 그 중에 기울기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게 바로 한계 효용이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는 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GI를 찾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써보면 효용함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해서 yi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이렇게 곱해주면 쓸데없는 계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죠. yi 나누기 평균소득 곱하기 g라고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텀 그렇게 어려운 수학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한번 기말 시험 때 이런 문제 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낼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긴 상수니까 얘는 그냥 0이 될 거고요. G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그냥 뭐 A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얘만 남겠죠. 그래서 G에 대해서 미분하면 DUI, DG는 마이너스 YI 평균 소득이 될 것이고 이쪽은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예. 이 앞에 뭐 x의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에 2-1이 되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위에 승수가 앞으로 내려오면 여기 분모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곱해져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1-1/a는 쓸 필요가 없고 g에 1-1/a에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는데 1 있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기울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yi 나누기 y바 플러스 g에 마이너스 a분의 1승. 이게 바로 효용함수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한 거고요. 기울기는 다양한 값을 가질 거예요. g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울기는 다양한 값을 갖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G는 이게 0일 때의 값이겠죠. 그렇죠? G 스타, GI 스타는 그러니까 I 번째 유권자가 소득 수준이 YI인 유권자 I가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규모가 얼마만큼인가라고 하면 이 효용함수의 기울기를 0이라고 두고 G에 대해서 풀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마이너스의 yi, y바, g의 마이너스 1 over a승이 되고요. 이거 이제 0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효용함수의 기울기가 혹은 한계 효용이 마지노 유틸리티가 0이 되는 G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First order condition이죠. 간단하죠, 그렇죠? 예, 이거 푸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G의 1 over A승은 뭐와 같냐면 yi 나누기 y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1승을 없애주는 것이 그 다음 작업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A승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A승. 그러면 이제 승수의 승수는 승수끼리 곱셈이 되어 버릴 테니까 이렇게 둘이 곱해져서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G는 yi 나누기 y 바에 마이너스 A승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좀 번거로우니까 마이너스를 없애고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죠? 3분의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3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 분자와 분모를 바꿔주면 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I번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공공 서비스 규모는 바로 평균 소득 나누기 자신의 소득의 A승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I번째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규모, 일종의 아이디얼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잠깐 이야기하는 건 깜빡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의 공공 서비스 규모가 얼마만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G, 그 다음에 유틸리티 펑션인데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굳이 여기가 원점을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헷갈릴 수도 있겠죠. 원점을 지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예, private consumption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형태, 이건 효용함수긴 하지만 이걸 이제 선호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예. 이러한 선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픽이 하나라는 거예요. 싱글 픽입니다. 싱글 픽. 여기가 픽이잖아요. 그렇죠? 예, 싱글 픽. 물론 이제 효용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라는 표현을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싱글 픽니스 프로퍼티를 그대로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봉 선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공공 서비스 규모가 있고 그 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뭐 더 큰 값을 갖거나 더 작은 값을 갖거나 이제 멀어지게 되면 효용이 감소한다는 거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더 낮은 공공 서비스 수준 혹은 더 높은 공공 서비스 수준의 경우에는 효용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은 결과가 바로 이거고요. I번째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규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공공 서비스 규모는 자신의 소득에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보시면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A는 0보다 큰 값이니까
어, Y바 나누기 YI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값은 하락할 테니까 YI가 분모의 값이 커지는 것이니까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Y바 나누기 YI가 작은 값을 가질 테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죠. GI,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규모는 작아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낮은 공공 서비스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을수록 Y바 나누기 YI가 커질 테니까 YI가 작을수록 그럴수록 더 높은 공공 서비스 수준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얼 포인트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I의 아이디얼 포인트를 우리가 찾았고 정부로부터 실제로 지급받는 공공 서비스 수준이 GI보다 크거나 작으면 당연히 I의 효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싱글 픽 프로퍼티를 우리가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림으로 그렸던 여기가 G고 여기가 효용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멀어지면 더 큰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혹은 더 낮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효용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권자 I는 자신의 소득 YI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공 서비스를 선호하고요. G의 값이 작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한 효용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득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런 프리퍼런스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디얼 포인트가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유권자 I는 자신의 소득 YI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공공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이게 이제 이쪽 사람에 해당될 것이고 이게 이쪽 사람에 해당되겠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G를 선호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G를 선호할까?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는 proportional tax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율이 결정이 되면 각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타우 YI가 돼요. 이게 바로 세금이죠. 그렇죠? 타우는 세율이고 근데 세율은 사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뭐 똑같이 20%라고 했을 때 물론 현실에서의 세율은 누진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 구간이 이렇게 점점점 높아지면 높은 소득 구간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요.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간단한 모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자신의 프라이빗 컨섬션을 희생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세율이 높은 것보다는 세율이 낮은 것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낮은 세율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낮은 세율을 선호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 서비스 규모도 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선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세 부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여기에 이제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공공 서비스 규모에 대해서 N명의 유권자들이 존재하고 각 사람마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규모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굳이 우리가 앞서 봤던 금리를 결정하는 5명의 임원들의 케이스에서처럼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N명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공공 서비스, 더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선호한다. 아이디얼 포인트가 점점 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싱글 픽니스 프로퍼티를 그대로 우리가 이 모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라고 하는 건데요. 유권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정책들은 직선 위에 한 점으로 표현이 되고요.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 규모와 같이 이렇게 G로 표현을 하고요. 유권자들의 특성, 여기서 이제 소득이 될 거예요. YI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다면 유권자들의 선호가 단일 교차 성질을 갖는다, 혹은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가 성립 보시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되는 거니까 이게 충족이 돼도 되고 이게 충족이 되어도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1 혹은 2가 충족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례에서는 여기서 G가 소득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규모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이 G라고 하는 거, 혹은 이제 정부의 어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 여기서 이제 공공 서비스 규모인데 그걸 Q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소득 수준과,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소득 수준과 정부의 정책 혹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소득 수준이 높으면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날 때 아이디얼 포인트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우리는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밑에 두 가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면, 충족된다면 이제 유권자들의 선호가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를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죠. 소득 수준 YI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Q라고 하는 수준의 공공 서비스보다 Q라고 하는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Q 프라임보다 더 선호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Q는 Q 프라임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직선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여기에 Q 프라임이 여기 있고 이제 Q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Q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더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YI보다, 자신의 특성, 자신의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갖는 모든 유권자들도 그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려보죠. 자, Q를 Q 프라임보다 더 선호하고요. 이런 성질을 갖는다고 했어요. 직선에 Q 프라임이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걸 더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I에 해당하는 사람이 Q 프라임보다 Q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도 뭐 이런 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굳이 이게 I번째 유권자의 아이디얼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Q가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에서 더 가까운 거고요. Q 프라임은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디얼 포인트는 뭐 이 사이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에 이제 있다고 해도 상관없겠죠. 만약에 이 사이에 어디에 있다면 반드시 아이디얼 포인트가 Q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쪽에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소득 수준이 YI인 사람이 이제 Q를 더 선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으면 아이디얼 포인트가 뭐 아무 문제 없겠죠. 당연히 Q가 더 가까우니까.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YI보다 더 낮은 소득을 갖는 사람들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아이디얼 포인트가 반드시 이 사람의 아이디얼 포인트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I번째 유권자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쪽에 있다면 그럼 이제 가능한 Q에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오른쪽에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당연히 Q 프라임보다 Q를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 있다고 해도 괜찮고 여기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지금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YI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YI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 아이디얼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반드시 여기 있겠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확인했잖아요.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GI는 이렇게 결정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YI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은 공공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반드시 아이디얼 포인트는 이쪽에 있겠죠. 그렇죠? 여기 있어도 여기 I번째 유권자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여기 있어도 바로 그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으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반드시 아이디얼 포인트가 여기 있겠죠. 그 말은 꼭 무슨 말이냐면 YI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무조건 Q 프라임보다는 Q를 선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번째 사람이 Q를 선호한다면 이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Q를 선호해야 되겠죠. 우리가 쉽게 우리 모형,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형이 이러한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두 번째는 당연히 성립하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소득이 YI인 유권자가 Q를 선호하는데 이번에는 Q가 Q 프라임보다 왼쪽에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Q 프라임보다 이번에 왼쪽에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I번째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규모가 Q에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쪽에 있는 경우는 뭐 간단해요. 당연히 Q를 더 좋아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 어디에 있다면 아이디얼 포인트가 그러면 가능한 Q 쪽에 가까이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떠할까? 아이디얼 포인트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면 더 높은 소득을 갖는 사람의 아이디얼 포인트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겠죠. 아니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될 거예요. 주황색 점보다 반드시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Q를 Q 프라임보다 더 선호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간단한 모형은 첫 번째 조건도 충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앞에 두 가지 조건은 같은 말이긴 한데 이건 이제 제가 바꿔서 써놨거든요. 보시면 이 둘은 똑같은 문장인데 뭐만 다르냐면 여기는 큰, 작은, 그다음에 여기는 작은, 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이그젬플은 소득 수준이 늘어날 때 더 낮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유권자들의 특성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런 경우는 보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가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지금 우리의 이그젬플에서처럼 이런 방식으로 단일 교차 성질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혹은 충족되는지 충족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 뭐 제 생각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중위 투표자 정리를 다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확장된 형태의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호가 단일 교차 성질을 갖는다면 콘도로스의 위너가 항상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콘도로스의 위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미디언 보터가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유권자들의 선호가 단일 교차 성질을 갖는다면 콘도로스의 위너가 항상 존재하고요. 그 콘도로스의 위너는 yi의 중간값을 갖는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유권자, 그러니까 중위 투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소득이 YM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 순서대로 사람들을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미디언 보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평균 소득과 당연히 같지 않을 수 있죠. 같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같을 확률은 거의 제로고요. 현실의 소득 분포상에서는 대체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당연히 평균 소득이 미디언 보터의 소득보다는 당연히 높죠. 현실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벌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 당연히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죠.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면 평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에서 I번째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규모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미디언 보터가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규모는 이제 YM이 될 테니까 GM이라고 써보죠. 그래서 YM의 소득을 갖는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을 우리가 GM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콘도로스의 위너가 존재할 거예요. 정부가 선택하는 아직 어떤 우리가 뭐 투표라든가 혹은 뭐 유권자들 아니요 캔디데이트 후보들을 모형에 이제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투표를 해서 어떤 정책이 이기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아직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면 어떤 정책이 채택이 될까, 어떤 공공 서비스 규모가 채택이 될까, 바로 이 GM이 채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룹의 선택을 찾기 위해서 중위 투표자 정리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N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바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GI는 평균 소득 나누기 자신의 소득 분의 A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N명의 사람들이 과반수 투표를 통해서 딱 하나의 공공 서비스 수준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GM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콘도로스의 위너가 항상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중위 투표자인 YM 가장 선호하는 점 GM과 같아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룹의 선택이 됩니다. 그룹 초이스는 미디언 보터가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규모가 되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세율은 밸런스드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따라서 이게 바로 밸런스드 버짓 컨스트레인트잖아요.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까요? G 이게 바로 밸런스드 버짓 컨스트레인트였습니다. G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타우가 따라오겠죠. 세율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타우 M이 바로 정부가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되겠죠. 자, 이제 후보들 캔디데이트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전과 같이 이제 두 명의 후보가 있어요. 후보 A, 캔디데이트 B가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표를 받아야 되겠죠.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할 텐데, 우리는 우선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보 한 사람이 자신의 공약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 경쟁 후보가 예를 들어서 후보 A가 먼저 자신의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내가 당선이 되면 이 정도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후보 B가 A의 공약을 관찰한 다음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공약, 자신이 제공할 공공서비스 수준을 이제 공표를 할 텐데,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캔디데이트 A와 B가 선택하게 되는 공공서비스 수준이 얼마만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후보 A가 GM보다 높은 공공서비스 수준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만큼 여기에 한 점을 찍었습니다. 편의상 미디언 보터가 가장 선호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GM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캔디데이트 A와 B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상적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첫 번째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후보가 이걸 관찰한 다음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경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어디에서 균형이 달성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후보 B는 어떤 공공서비스 수준을 선택하게 되냐면 GM과 GA 사이의 한 점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유는 뭐 간단하죠. 만약에 이제 B가 여기에서 자신의 공약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모든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A와 GB 사이에 유권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또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시한 후보를 지지를 하겠죠. 이렇게 지지를 할 거예요. 반대로 A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반, 뭐 절반이라고 대충 얘기하면 뭐 어디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대충 GA와 GB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이렇게 가까운 쪽에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선 여기가 중위투표자니까 지금 우리가 유권자들은 모두 N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N은 홀수예요. 편의상 N이 만약에 101명이라고 한다면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위투표 맞나요? 51번째인가요? 잠시만요. 100명이면 50번째 사람이 49, 50, 그 다음에 49니까 99 아니죠. 그럼 99명이라고 하겠습니다. 99명. 그러면 여기가 50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디언 보터가 될 테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49명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50번째고 미디언 보터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나머지 49명이 있는 거죠. 자, N은 편의상 99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정확히 몇 명이 A보다 B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49명은 A를 좋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언 보터조차도 A보다는 B를 더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에 B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수준이 더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50번째 유권자도 B를 A보다 선호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99명 중에서 50명의 지지를 받으니까 당연히 B가 당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이쪽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서 자신의 공약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A가 이 왼쪽에서 공공서비스 수준을 선택한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관찰한 B는 어디에서 선택을 하냐면 당연히 A와 미디언 보터 사이의 한 점을 선택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논리는 동일합니다. 우선 이게 50번째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이쪽에 49명이 있고요. 편의상 N은 99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n-1 나누기 2라고 썼는데요. 뭐 n-1 나누기 2명이 이쪽에 있고요. 49명이죠. 그렇죠? 예. 맞나요? 48, 100, 100명, 99명이라고 하면 98명이 되고 98명, 49 맞죠? 예, 49명. 예, 맞습니다. 49명이 이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9명은 이쪽 왼쪽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A와 B가 각자 자신의 로케이션을 선택을 했을 때 49명의 사람들, 이 오른쪽에 있는 미디언 보터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겠죠. 더 높은 공공 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들, 더 낮은 소득을 갖는 사람들은 당연히 A보다 B를 선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언 보터 50번째 해당하는 사람도 당연히 A보다는 B를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에 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캔디데이트 B이기 때문에 50번째 유권자도 미디언 보터도 B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반을 가져가게 된 거잖아요. 99명 중에 50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B가 당선이 되겠죠. 이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 자명한 거니까. 제가 뭐 설명드렸던 것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하나 이제 보셨으면 하는 것은 이제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적절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미디언 보터가 그렇죠? 미디언 보터가 GA와 GB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라고 하면 GB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GB는 GA보다 크단 말이에요. 자, 한번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YI의 유권자가 이제 이 사람이 미디언 보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YI의 유권자가 지금 Q를 더 선호하는데요. 이게 바로 GB가 되겠죠. 그다음에 얘가 바로 GA입니다. 그러니까 GB를 GA보다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GB가 GA보다 더 클 때 다시 말하면 여기에 GA가 있고 여기에 GB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미디언 보터가 GB를 더 선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디언 보터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GB를 선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입니다. 이 성질이 그대로 만족하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미디언 보터가 지금 GB를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디언 보터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모든 사람들은 GB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면 미디언 보터가 GB를 더 좋아하고 GB가 GA보다 더 큰 값을 가져요. 그렇다면 미디언 보터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GB를 좋아하겠죠. 그러면 미디언 보터 한 사람 더하기 나머지 49명 해서 50명의 사람들이 GB를 더 좋아하니까 과반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경합을 한다면 이제 B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이 사실을 이제 두 후보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후보가 동시에 이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당연히 두 사람 모두 미디언 보터가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 GM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게임이 반복된다면 무슨 뜻이냐면 A가 먼저 자신의 로케이션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A가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이제 A가 자신의 공약을 수정할 수 있다면 A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B도 자신의 공약을 수정을 할 거예요. B도 또 이쪽으로 갈 거예요. 계속 미디언 보터와 상대방 후보가 제시한 공약 사이에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경쟁이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이러한 경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두 캔디데이시 모두 GM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후보가 동시에 선택한다면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공공서비스 수준 GM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누가 당선되느냐? 그냥 뭐 반반 되겠죠, 그렇죠? 동전 던지기 혹은 뭐 그냥 라러리 방식으로 2분의 1의 확률로 A가 당선될 수도 있고 2분의 1의 확률로 B가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누가 당선이 되느냐가 아니라 공약이 바로 GM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첫 번째 마지막 봤던 뭐죠? 유권자들이 이질적인 경우 문제고요. 지금부터는 5가지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제가 그 학기 초에 예전에 강의 평가에 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강의 노트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제 강의 노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좀 스킵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다시 한번 보시면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8장 끝날 때까지는 5가지의 뭐 예를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첫 번째 이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625명, 125명씩 같은 유형이고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각자 이제 125명씩이에요. 각 유형이 1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2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할 때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국회라든가 시의회, 뭐 이런 거, 구의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어떤 의회에 의원들이 서로 다른 아이디얼 포인트를 갖고 있을 때 의회에서 어떤 그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분배 정치. 여기서 뭐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혹은 그냥 뭐 전반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소득층이 과반수를 차지할 때 어떤 재분배 정치는 어떤 형태를 갖게 될까? 예를 들면 뭐 재분배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소득을 나누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를 작년 올해 계속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사실 뭐 별로 경제학에서는 그 이슈를 뭐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뭐 여하튼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 친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뭐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을 했습니다만 재미있는 게 그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전에 그 뭐죠 정부 지출을 이제 늘리려고 할 때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뭐 특정인을 제가 지칭하진 않겠습니다만 나라 곳간에 뭐 이렇게 뭐 곳간이 썩어간다고 표현했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썼던 적이 제가 정확히 나중에 찾아서 그 표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불과 뭐 사실 뭐 몇 달 만에 뭐 곳간 얘기는 사실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선별적 재분배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형태는 이제 모든 가구죠, 그렇죠? 모든 가구에 약간의 금액에 좀 차등이 있었지만 가구 원수에 따라서 뭐 가구 규모가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었지만 여기서 선별적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조건에 부합이 되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그러니까 뭐 3차, 4차 재난지원금의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적 재분배 정책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물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결정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정치경제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그 재분배 규모가 있을 거예요. 소득 지원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규모가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미디언 보터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재분배 정책 혹은 공공 서비스 규모가 채택이 된다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가 이 5가지 사례에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뭐 간단합니다. 625명의 유권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일렉토레이트 선거구를 생각해 볼 텐데 유권자들은 딱 5가지 유형만 있어요. 모두 이제 싱글 픽 프리퍼런스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로 이제 125명씩 있는 거죠. 유형 1이 125명, 유형 2가 125명, 모두 다 125명씩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 혹은 블리스 포인트를 이제 XI로 제가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유형 타입 1의 블리스 포인트는 X1, 그 다음에 타입 2의 아이디얼 포인트는 X2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명의 그 후보가 출마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한 사람은 이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left L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후보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right이라고 한번 해보죠. L과 이제 R이 경쟁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L이 먼저 자신의 포지션을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X2와 X3 사이에 타입 2 유권자들의 아이디얼 포인트고 타입 3 유권자들의 아이디얼 포인트겠죠. 각자 타입 1은 125명, 타입 2도 125명. L이 먼저 여기에서 자신의 로케이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R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약간 오른쪽에서 한 점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L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모두 125명, 125명 2개의 타입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인원수 자체가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타입, 몇 개의 타입, 각 타입별로 사람들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몇 시 15분까지죠? 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일렉트릭부터는.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